지진 신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완주구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문자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뜨거웠었죠. 그래서 뭐 기상청이 지진 규모 3.5일 때, 지자체는 3.0일 때 발송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재난 문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실제로 이제 SNS 반응이나 댓글 반응 보더라도 전북 지역 주민들이 뭐 쿵소리 났는데 지진 느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뭐 전주 아파트 저층인데도 확실히 느껴졌다. 2.1이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재난 문자는 2.1이어도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보내면 보낸다고 또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불만이 있는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근거 제시 없이 대피 문자 보내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이제 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서울 지역 경계경보 발령 다음에 또 있었던 이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재난문자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조례 자체가 이제 재난 발생 시에 뭐 휴대폰이나 지역 발송사 등을 방송사 등을 통해서 예보나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재난 예보나 경보에 대한 발령 사유라든지 위치, 시간 아니면은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재난 문자에 의무적으로 좀 포함할 수 있게 정확하게 좀 포매팅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으면 네. 다른 지자체는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의문이 뒤따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자체 관점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정부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아니 있는 것 국가 같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이제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위원장인데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뭐 많은 위원장들이 특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감사에 응하지 않는 노태학 위원장 선거위원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방통위원장도 이제 이슈가 됐었죠. 뭐 예를 들면 지난해 30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 면직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6일 뭐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아직 뭐 과정이 끝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도대체 왜 각자 이렇게 위원장들이 계속 이슈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SNS에서 좀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하고 네. 한쪽 위원장은 언론 임명해야 한다고 하고 위원장이 다 문제가 되잖아. 근데 노태학 위원장 네. 집 근처를 제가 지나갔는데요. 네. 플랜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하고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보면서 현수막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차피 언론이나 정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연예인 이제 아이돌 그룹 엑소라고 하는 그룹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라고 보면 엑소 멤버 중에 SM의 그룹인데요. 네. 백현, 시우민, 첸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이 전속 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이제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향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봤더니 공정 이제 2007년 10월 또 2011년 11월 SM을 이제 상대로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문제 삼은 조건이 뭐냐면 데뷔 이전에 이제 소위 이제 전속 계약이라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기간을
대비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연습생 기간들이 있는데 연습생 기간이 얼마큼이든 간에 데뷔할 때부터의 전속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연습생은 그 계약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재계약 전까지 이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 비교해서 이 SM이 계약 기간이 길다. 또 뭐 해외 진출 등에 의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또 연장했다. 뭐 이런 식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뭐 기간에 상한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장 내기로 했는데 네. 뭐 기간 안에 만약에 뭐 사정으로 인해서 앨범 5장을 못 냈다라고 네. 하면은 어쨌든 5장 낼 때까지 계약 기간 계속 연장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일부러 안 내면서 계속 시간 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게 거의 뭐 노예 계약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 것인데 일단은 3멤버, 그러니까 3명의 멤버가 요구했던 정산에 대한 자료도 이제 사본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전속 계약 해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겠고 엑소의 활동 자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SM 측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 엑소 3명의 멤버가 네. 다시 한번 또 재차 보도 자료를 내면서 SM의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SM 측 입장도 그렇고 엑소의 멤버 3명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깨지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팀이 유지됐으면 특히나 완전체 활동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응원한다고 하면서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 팀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통의 경우는 이러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이 어쨌든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어쨌든 비용을 좀 이제 정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이슈가 계속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 축구고요. 네. 저희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저희 이제 김성환 평론가직에서 6월 내내 우리 U20 관련 소식 듣고 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U20 피파 월드컵 2회 연속 4강행인 것이죠. 20세 이하의 피파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나이지리아를 물리치고 대회 2연속 4강에 오른 것인데요. 이 한국 남자 축구가 이제 피파 주간 국가대항전에서 4강 이상 성적을 거둔 게 이번이 5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죠. 특히나 더 큰 의미였던 게 솔직히 말해서 이번 대회 시작 전에 지난해 이제 2019년에도 상당히 잘했지만 그때 이제 멤버들이 워낙 이제 이름난 뭐 이강인 선수부터 해서 있었다 보니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은중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원팀으로 만들어내면서 4강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강 진출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렇게 울컥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의 지금 기세도 하늘을 찌르듯 하니까 이제 그 다음 경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4강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승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강 이제 어떻게 4강에 붙게 되는 맞대결을 하는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네. 이탈리아가 원래 또 상당히 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와의 그 U20 그러니까 U20대 이하의 맞대결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전 2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월드컵 때도 맞아요. 그렇고 생각보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일내보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게 일본에서도 이번에 그 U20 대표팀 한국의 U20 대표팀이 이렇게 4강까지 가는 것을 보고 아시아의 역사를 도전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뭐 전 세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네. 그때 심판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저도 이제 그때 기억으로 보면은 그때 실제로는 약간 이제 뭐 욕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저희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있는 상황이죠. 패러디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고 카드 이렇게 딱 무표정하게 주는 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 게임 분야입니다. 혹시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4가 나왔는데 네. 참 흥미로운 게 게임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이 게임을 이제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한정판 아이템을 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한정판 아이템을 받겠다고 그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집에 줄이 쭉 서졌는데 네. 그 줄을 쭉 쓴 사람들의 나이대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게임이니까. 제가 들어본 게임이니까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네. 보통 온라인 게임 나오고 뭘 한다고 하면 20대, 10대가 많을 거잖아요. 네. 40대 남성들, 50대 초반 남성들이 이 햄버거 먹겠다고 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그 햄버거를 먹게 되면 이 게임 속에서의 뭐 캐릭터 분장에 대한 아이템 카드를 주게 되고 네. 게임과 연관된 혜택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 혜택을 받겠다고 점심시간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좀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게임이 왜 우리가 왜 들어봤냐면 이게 이번에 4가 나오는데 네. 한창 인기를 끌던 때가 이제 1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네. 11년 만에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11년 전에 PC방에 앉아 있었던 대학생들 혹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생긴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추억에 젖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들 이벤트에도 참여하고요. 심지어 이번에 이런 굿즈, 그러니까는 뭔가 연예인들이나 할 수 있었던 굿즈 상품샵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생겨서 거기에도 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과거의 추억을 회귀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렇게 비용을 쓰는 이런 구조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로 이제 국내의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네. 신작들이 지금 출시 예정인데 네. 역으로 이제 워낙 강력한 상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아블로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해봤고 저는 스타크래프트만 열심히 했었던 여전히 요즘에도 종종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임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 자, 이슈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